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베이비붐 세대의 취업 문제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베이비붐 세대의 주택 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축률은 생애 주기에 따라 변화합니다. 생애 주기에서 저축률이 높은 연령대의 구성비가 높아짐으로써 저축률은 증대되는데, 이것을 성장의 모멘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증대된 저축이 자본이나 자산으로 순조롭게 전환되고 자본 심화를 지렛대 삼아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자산 가격의 폭등, 예컨대 당시 한국 같으면 가장 대표적인 자산인 주택 가격의 폭등이라는 형태로 문제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한국인의 경우 결혼하고 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하기 이전까지 10여 년간이 저축률이 매우 높은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저축률이 높은 연령대인 20대 후반에서 30대 전반에 진입하기 시작한 시기는 1980년대 중반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 한국에서는 경제를 안정화하고 금융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심각해지고 있는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1988년부터 1992년간에 걸쳐 주택 200만 호를 건설하겠다는 계획도 수립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도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 제도를 실시하고 국민연금의 적립금을 국민주택기금이라는 형태로 주택 건설 자금에 활용함으로써 주택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발상이 제시되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 제도 실시에 이르기까지는 다양한 난관들이 있었지만 1986년 12월 17일 국민복지연금법의 개정 법률로 국민연금법이 국회에 통과되어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는 고도 성장의 시대였습니다. 이것은 소득의 증대와 그에 따른 저축률의 증대로 나타났으며 이 현상은 1980년대에도 지속되었습니다. 화면에 연령별 저축률 그래프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1970년에 비해 1980년 이후 저축률 그래프는 훨씬 높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연령별 저축률 곡선의 형태도 변했습니다. 1970년에는 1960년대 출생률의 저하로 1960년대보다는 유년 부양비가 줄어들었지만 아직 78.2%라는 높은 수준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유년 부양비가 매우 높은 상태에 있을 때는 생산 연령 전 기간 동안 아동 부양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며 가구주의 연령별 저축률에서도 큰 차이가 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후 유년 부양비가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20대 중반에 결혼하고 이후 2, 3명의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이 일반적인 연령 규범으로 정착되고 또 자녀들의 중고등학교 진학이 일반화되어 갔습니다. 생애 주기에 따른 가구주 연령별 저축률의 변동이 매우 뚜렷하게 되어가고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연령 규범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1980년대에는 점차 고저축률의 연령 구간으로 이동해 가면서 1990년경에 고저축률 연령대의 비중이 가장 커지게 되었습니다. 저축률이 증가하는데 자산의 공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산 가격의 폭등을 가져오면서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한국의 대표적인 자산은 바로 주택이었습니다. 물론 주택 가격의 변동을 모두 생애 주기적 저축에 귀속시킬 수는 없지만 그 영향을 일부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우선 한국의 주택 문제의 추이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960년 가구수는 426만 3천호인데 주택수는 358만 9천호여서 주택 보급률은 84.2%였습니다. 주택이 꾸준히 늘긴 하였지만 가구수 증가율에는 못 미쳐서 1971년에 주택 보급률은 77.3%로 떨어졌습니다. 주택 문제가 심각해지자 박정희 정부는 유신 이후 열린 비상국무회의에서 향후 10년간
250만 호의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972년 12월에는 주택건설촉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250만 호 건설 계획은 1960년대 12.6%에 불과했던 공공주택 공급 비율을 44%까지 올리겠다는 원대한 계획이었지만 1973년 1월 발표된 중화공업화 시책에 밀려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1972년부터 1981년까지 건설된 주택 호수는 187만 8천호에 머물러 주택 보급률은 70.5%로 떨어졌습니다. 유신 이후 표방한 1가구 1주택의 목표로부터 더 멀어진 것입니다. 주택가격은 경기 변동에 따라 변동하지만 추세적으로 상승하였는데 1977년에는 폭등하는 형태를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규칙과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1980년대 전반에 베이비붐 세대는 대대적으로 결혼하기 시작하고 또 저축 연령대에 진입하고 있었지만 주택 보급은 가구 수 증가에 미치지 못하여 주택 보급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한국인의 삶의 가장 큰 문제로 내 집 마련과 집값 변동이 자리 잡게 된 배경입니다. 1979년 제2차 오일 쇼크가 발생한 후 주택시장에도 불황이 찾아왔습니다.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서 주택 보급률은 70.5%로 낮아졌으나 주택시장은 침체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기획되고 있었습니다.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보면 목표 중 하나로 사회개발의 확대를 들고 있는데 사회개발의 확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거생활의 안정과 향상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정책적으로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기간 중 국민주택 57만 호를 건설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중산층 이하의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계획을 세웠는데 이를 위해 국민복지연금, 공무원연금 등 각종 연금 자금과 재정자금의 주택 부분 투자를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이 정책의 일환으로 이미 1981년 4월 7일에는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하여 1981년 4월 20일자로 국민주택기금을 설치하였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은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국민주택복권과 같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주택기금 채권 발행, 정부의 출연료, 차관자금, 국민복지연금 특별회계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의 예탁금 등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민복지연금 특별회계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의 예탁금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주요한 방법은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과 같은 자체 재원 조성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복지연금 특별회계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의 예탁금을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조문을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 2의 제1항에 신설한 것은 국민복지연금 제도의 시행을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1981년 국민주택기금을 신설하고 국민복지연금의 예탁금을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지만 1981년 국민주택기금은 자체 재원 조달 방법에 의해 재원을 조달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전반 국민주택기금을 포함한 정부관리기금 전체에 있어 기금 조성에 상당한 난항이 발생했습니다. 1981년 전두환 정부는 국민복지연금 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부정적이었지만 1986년에 들어와서는 국민복지연금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변화한 것은 이와 같은 사정이 있었습니다. 1986년 8월 11일 전두환 대통령은 하계 기자회견에서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를 실시할 것을 천명하였는데 이후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상이 빠르게 진전되어 1986년 12월 17일 국민복지연금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988년에 국민연금 제도가 실시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 국민연금 제도는 수지상등이 성립하지 않는 적립 방식의 국민연금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 문제가 지금도 논의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 만들어진 국민연금이 수지상등이 성립하지 않는 연금 제도였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제도의 적립금도 국민주택기금 자금 조성에 일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후 한국의 주택 문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시기에 주택건설 계획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서는 1987년부터 1991년 동안 173만 호를 건설하여 주택 보급률을 1985년 69.9%에서 1991년 71.5%로 올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국민연금법이 통과된 이후 노태우 대통령 후보는 200만 호 주택 건설 계획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200만 호 주택 건설 계획은 계획기간인 1988년부터 1992년간으로 동기간 동안 200만 호를 건설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과 비교하면 1988년에서 1991년 동안에는 10만 원을 더 건설하고 1992년에는 1991년보다 4만 호 더 늘린 47만 호를 건설함으로써 200만 호를 건설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민연주택이나 민간주택보다는 국민주택을 더 건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국민주택 중 분양과 임대의 구성을 보면 200만 호 건설 계획 기간 초기에는 분양을 줄이고 임대를 늘리지만 점차 임대를 줄이고 분양을 늘리는 방향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증가시켜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주택의 양적 부족 문제를 대부분 해소시켰으며 주택가격도 1991년부터 하락세로 접어들어 IMF 외환위기 직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200만 호 건설 계획을 위해 필요한 자금은 총 64조 2,830억 원으로 추산되었는데 이 중 43조 5,510억 원은 입주자 부담으로 14조 7,840억 원은 민간주택 금융으로 5조 9,480억 원은 국민주택 기금으로 조달할 계획이었습니다.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 주택 건설 계획을 수정하고 200만 호 주택 건설 계획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목적으로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던 것도 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200만 호 주택 건설 계획이 수립되면서 동기간 동안 국민주택기금 조성계획도 수립되었는데 이에 의하면 국민주택 채권, 청약저축 등 자체 조성으로 마련할 자금이 3조 2,795억 원이고 외부 조성으로 마련할 자금이 2조 2,745억 원이었습니다. 외부 조성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재정융자 1조 6,200억 원이었습니다. 이것이 국민연금 적립금에서 200만 호 주택건설 계획에 사용될 목입니다. 이외에 기금채권이 있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은 1991년에 적립금 운영 배분에 있어 기존의 공공부분과 금융부분 이외에 복지부분을 신설하였는데 복지부분에 배분된 1,200억 원은 모두 국민주택 기금채권 매입에 사용되었습니다. 1992년과 1993년에도 동일한 금액이 국민주택 기금채권 매입에 사용되었습니다. 국민주택기금 조성계획에서 자체조성과 외부조성의 구성비는 1981년 국민주택기금에서의 구성비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체조성의 비중이 줄어들었고 대신 재정융자와 기금채권이 중요하게 설정되었는데 재정융자는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해서 공공부분에, 기금채권은 복지부분에 연결된 것입니다.
외부 조성에서 국민연금의 적립금이 매우 중요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금 조성의 실적은 이 계획과 상당히 달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청약저축의 대폭 늘어남에 따라 1990년 이후에는 외부 자금에 의존할 필요성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입니다. 예컨대 1990년 총 국민주택기금 조성 계획은 1조 704억 원이었지만 1990년 청약저축에 의한 신규 조성액만 1조 2,895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외에 국민주택 채권에 의한 신규 조성액도 있는데 이 양자를 합하면 1990년부터 1992년까지 매년 2조 원 이상의 자체 자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에 따라 계획과는 달리 1990년부터 1992년까지는 재정 융자에 의한 신규 자금 조성은 없었습니다. 당시에 국민연금기금 운영자들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기금이 수익성만을 고려하여 투자할 수는 없으며 국가 경제 재정 정책에도 부응하여 중소기업 육성, 주택건설 지원,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사회 간접자본 형성 지원 등에 투자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도 결국 연금 가입자와 후세대 근로자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부분 투자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의 배경에는 1980년대 중반 정부관리기금의 자금 조성의 위기 속에서 국민연금기금을 그 구원투수로 활용하겠다는 국민연금제도 실시 당시의 의도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취업문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투자기금이나 국민주택기금을 만들고 또 이 기금을 조성하는 데 쓸 목적으로 국민연금 제도를 구상하고 시행하였는데 이것에는 인구 변천 및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 파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생애 주기적 문제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12번째 강의에서는 한국형 경제 질서의 형성과 변화라는 주제로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